80불에서 WTI가 100불 갈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 원전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달라요. 중국은 이제 내수로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별로 제가 주요로 다른 국가들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화면 보시면 미국을 놓고 볼까요? 미국이 올해 경제가 5% 초중반 정도 성장할 겁니다. 이제 12월이면 거의 우리 GDP는 내년 1분기에 올해 거를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이 중요해요. 내년에 미국 경제는 4% 성장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숫자를 드렸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5% 성장하다가 내년에 4% 성장해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포인트입니다. 네. 자,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장 속도에 상당히 민감한 자산이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건 오케이. 하지만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데에서는 이제 의구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처럼 묻지마 투자가 100%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수 있고요. 자, 미국만 그러냐? 보시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올해 5%, 내년에 4.3% 정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 특이하죠? 왜냐면 올해 일본이 코로나 올림픽 친으로 하고 상당 부분 또 부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올해 8% 성장인데 내년에 5%. 네. 그리고 한국이 올해 한 3.8% 정도인데 내년에 3%. 자, 보시면 어떠세요? 선진국은 올해 많이 성장했던 게 내년에 성장 속도가 좀 내려가는 국가가 있고요. 네. 일본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국가가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하고 한국은 다시 원자재로 내려온 거고 국가마다 다 위치가 다른 각계전투. 네, 각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몇 개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거. 페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시차를 갖고 구분해서 갈 거다.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연이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텀을 둘 거다. 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린 고용시장 부분하고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근저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변수들. 하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긴 높은데요. 네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흔히 PMI 제조업 지수라고 해서 네네. 서베이 지표거든요. 네네네. 그 안에 가격 지불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구매를 할 때 얼마나 비싸게 사오냐, 얼마나 싸게 사오냐라는 걸 나타나는 프라이스 인덱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게 최근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지금 높지만 향후 중국의 기업들이 물건 자재를 좀 더 싸게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림폭이 좀 있다는 거 하나 시작하고 네네.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이거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근데 이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시그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원자재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지만 20불 하던 WTI가 80불이 됐어요. 80불에서 WTI가 100불 갈 겁니다. 근데 속도는 어떠죠?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레벨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상승 속도는 상당 부분 피크를 지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구분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원유価格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네. 거의 한 80불까지 갔다가 네네. 60불대로 곤두박질쳤잖아요. 60의 초반으로. 근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네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WTI, 그러니까 유가,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변수는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률을 풀면서까지 국제유가를 잡으려고 난리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한 방에 이겨버렸죠. 네. WTI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13.6% 하루 기준으로 10% 넘게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했어요. 유가만 보면 그렇죠. 네네. 자,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차츰차츰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상승텀이 있다 그래도 이게 통화정책과 연결을 하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는 슬로우 다운 될 거예요. 네네. 하지만 레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딸려요. 왜 공급이 딸리냐면, 네. 지금 친환경 그린 인프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그렇죠. 생각보다 중동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국제유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자를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투자를 못하는 것은 생산 능력에 대해서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그게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네. 지금 매일 40만 배럴씩 증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증산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건 오케이지만 네네.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그 상승세가 네. 이전보다 속도가 둔화된 것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째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클릭거리 약간 좋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상당히 좀 기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점이 좀 중요해 보여요. 네네. 시점이. 왜냐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중요한 게 내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어요.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라 그래서 네네. 미국 의회는 텀을 갖고 2년에 한 번씩 중간정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 선거가 좀 재밌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여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조만간 레임덕. 자, 그러면 내년에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네. 지금 여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네. 라고 끝날 게 아니고요. 투자하시려면 좀 더 세밀하고 스페시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뭘 할까요?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이렇게 낮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민의 마음을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국민의 페인 포인트를 정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페인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요. 코로나, 네. 인플레. 네. 자, 코로나 인플레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더 옥죄면서 국민의 페인 포인트를 높이는 그런 행위를 과연 자시할까? 연준이 인플레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네.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자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죠. 저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소용돌이 속에 있다.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 요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종목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선별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언제 진입해야 될까? 아니면 언제 쉬어야 될까?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미리 감안하는 것은 딱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한 거예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매일매일 매도가 많을수록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년을 놓고 봤을 때 1년 300일 거래일 동안에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언제 빠져야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벤트의 굴곡을 예상하면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네네. 자, 유럽을 잠깐 좀 볼까요? 유럽은 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있다면 유럽도 QE의 종료 시점인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PEPP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의 QE하고 똑같은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ECB도 유럽 중앙은행도 뭔가 돈을 펼쳤습니다. 그 돈을 옥죄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내년 3월에 또 종료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면 유럽도 지금 물가도 이렇게 높지만 유럽 역시도 좀 봉쇄하고 유럽은 또 전세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관광업이거든요. 네네. 그럼 코로나의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내년 3월에는 양자거나 종료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좀 느려질 수 있고 아니면 종료 못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환율에. 그래서 유로화가 몇십 년의 최저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달러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로 강해지고 있는데 네. 반대편에 있는 유럽은 내년 3월에 PEPP를 종료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는 관광업 때문에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로화는 약하고 달러는 강하고 이런 것도 다 이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프랑스가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내년 4월에 프랑스는 예선 투표, 결선 투표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대선이 왜 중요한데? 라고 하면 저는 이건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오늘 우리 장에서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핫 테마 중에 하나가 원전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 자급도가 가장 필요한 게 또 유럽입니다. 네네. 유럽이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 눈치를 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이런 것도 유럽의 나토들이 아무 얘기 못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립도면 결국 친환경 풍력 너무 좋은데 친환경 풍력이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당장 빠르게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게 원전인데 네네. 옛날처럼 원전이 큰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한 원전이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로 뭔가 공해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최근에는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해서 SMR. 상당 네네. 부분 또 기술도 발전됐어요. 네네. 그런데 유럽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가 이 원전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달라요. 독일은 원전 폐쇄, 프랑스는 원전 지향. 찬성. 네. 그래서 네네.
어느 국가의 프랑스의 어느 당이 어느 정책을 갖고 프랑스를 여당이 되냐에 따라서 이 원전 이슈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계속해서 원전은 안 된다라는 쪽이니까 혹시 네. 프랑스가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독일의 편에 서서 우리 원전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분 다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원전이 전반적으로 핫하거든요. 약간 완전 추세적으로. 핫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이벤트에 따라서 더 그렇죠. 핫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이 더 낮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핫하냐면 최근 뉴스폴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이 이 동북 해안에다가 원전 150기를 지으겠다. 150기요? 네. 원전 150기를 우리나라 그 서해바다 앞바다에 원전을 쭉 깐대요. 와, 그 잘못되면 장난 아니겠네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네. 최근에 중국의 에너지 자립도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 이런 거 공사하면서. 네네. 그러면 에너지 어디서 나냐?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통이 크잖아요. 그리고 네네. 150기를 상당 부분 다 건설하겠다는 게 핫 이슈.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들썩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유럽이 원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독일과 프랑스 양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 네네. 하나고요. 일본은 생각보다 이벤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본 자체적인 국제적인 이벤트일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잃어버린 40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일본은 디플레이션인데요.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게 일본이 드디어 이 디플레이션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본은 되게 국제적인 리스크니까 일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귀담아드릴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국내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다른 선진국 국가들보다는 상당 부분 상황은 좀 더 호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동부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네, 가장 핫하죠, 시진핑이- 지금. 네, 공동부유론이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죠. 왜냐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동화 시킨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중국이 공동부유론을 하는 우리는 결과만 알면 되잖아요. 주식투자 입장에서 결과가 어떨까요? 중국 12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뭐 퍼퓰리즘으로 아니면 아젠다로 옛날 마오가 했던 것을 또 다른 공동부윤의 세컨 버전으로 갖고 왔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것의 결과는 뭘까요? 왜 공동부윤을 들고 왔을까요?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복선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부유를 창출해서 이제는 소비하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중국은 이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동부유론도 저희는 이 중국의 내수 부양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네네. 한국은 내년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네. 뭐 정치생을 차치하고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좀 더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 이미 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11월 달 연이어서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갖고 드디어 0% 제로금리를 탈피했어요. 기준금리가 1%니까.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내년 퇴임 전까지 한두 번에 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때 11월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내가 어떻게 좀 말씀드리냐면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상반기 또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버물려져 있어서 내년 한국의 상반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들썩임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 2주간의 핫 이슈 중에서 FOMC만큼 중요한 게 미국의 부채 한도 네네. 이슈인데요. 부채 한도 이슈가 사실 지난 2011년 8월 달에 부채 한도가 다시 한번 연장됐는데 신용평가사가 신용등을 강등해 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죠? 부채 한도는 유예가 됐는데요. 네. 신용등은 강등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강등시킨 거예요. 지금도 부채 한도가 상환돼 유예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가 다시 한번 강등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 번에 강등한 건 아니고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네. 계속해서 언지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2011년과 똑같이 10년 만에 되풀이가 된다면 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도 2011년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등 강등 이후에 미국 S&P가 한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한국의 코스피는 26%를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그 정도 하락하면
더 많이 하락했죠. 근데 한국이 훨씬 더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 인상기에 이런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바텀업 하기 위해서 투하 정책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네.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아.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온다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때 한국의 여파는 상당 부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그 정도의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신용등 감등이 네. 그러니까 부채 한도 그게 유예가 된다. 네네. 라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 전으로 나오는데요. 꼭 그 다음과 전에 구분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1년의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합의가 잘 안 되다가 8월 초에 합의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3, 4일 뒤에 신용등 강등을 해버리는데 강등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부채는 유예됐지만 네. 지금 이 상태로의 유예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커지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부채를 유예하거나 말거나 왈가왈부하지만 결국 유예된다 하더라도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 아니면 이전보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좀 리스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미크론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악재, 네. 숨겨져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차치한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설마 10년 만에 데자뷰가 또다시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신흥시장국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테이퍼링 아니면 신흥시장국의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머징에서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장에서는 다 넉넉지 않은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한번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네네. 그만큼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약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막 그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10월 달에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네. 피치가 네. 신용평가사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9월, 10월쯤에 물론 무디스와 S&P는 미국 신용등급사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무디스와 S&P가 움직이긴 좀 힘들고요. 네. 유럽계인 피치가 먼저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저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말씀. 부분을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염두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악재가 풀리는 것을 또 보면서 불안감, 위험 요소를 또 제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국면입니다. 네네.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주요국 국가들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유가예요. 네네. 가운데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유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오미 때문에 이러다가 80불 보다가 오게 그게 꼭지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다시 50불, 40불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에너지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를 아예 무시하고 180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진통은 있을 건데 그 진통이 전통 자산들의 전통 가격, 전통 원자재들의 가격의 들썩임이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린인플레이션 또한 병목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들썩임이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꽤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또 어느 정도 적응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네네. 국가도 있고, 둔화라기보다는 상승 속도가 좀 더 완만해지는. 그렇죠. 그런 네네.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오히려 국가도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국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에 뭔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칠 수 있겠죠. 네네. 올해는 상당히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네네. 뭐 지금 거의 뭐 그냥 YTD 기준으로 20몇 %나 상승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둔화된다라고 네. 한다면 네네. 그러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골스닥이나 JP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S&P가 내년에 상승률이 9.6%, 그러니까 한 자릿대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네네. 자, 상승한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높아질 겁니다. 투자를 해야죠.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다만 상승 속도가 상당 부분 올해보다는 다를 거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느느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주린이 열풍이 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도 봤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앵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은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처럼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들어왔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그 전략적인 대비가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국가별로 이제 주요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여기서 또 네네. 원전이 되냐 마냐 그런 네네. 이벤트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부유론 네네. 등등 이런 거 컨셉에 맞춰서 네네.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네네.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역시 대표님이 센스가 빠르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몫이라 그래서 제가 약간 룸을 준 건데, 네. 자,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시점을 좀 찾자.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지 가장 좋을까요? 내일 오를 주식? 내일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장 내일이 아니라 네네. 자, 앞으로 오를 주식이겠죠. 네. 저는 네. 그냥 주식은 싼 주식을 사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아, 그래야지 네. 싼 주식을 사면 기업이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본전은 이상은 되고요. 그 기업이 좋으면 더 할 날이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라는 시점, 진시점이 꽤 중요해 보여서 이런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점에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최근에 하반기 되면 게임즈에서 메타버스 NFT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에서 NFT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런 테마가 뭐가 될 거냐? 그거는 이런 이벤트에서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점도 잡으세요. 또한 그 가운데 테마가 아마 글로벌리 잘 잡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그 관련된 테마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